복잡한 뉴스를 재치 있는 키워드로 풀어보는 알고팡 보고팡 팡팡 뉴스 시간입니다. 제주투데이의 조수진 기자와 함께하는데요. 오늘 첫 키워드는 소나무 재선충이 뭐길래입니다. 어떤 소식인가요? 예, 다니시다 보면은 헬기가 산 위를 돌면서 하얀 약품을 뿌리는 모습을 종종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바로 소나무 재선충을 없애기 위한 방제 작업입니다. 소나무 재선충은 나무에 기생해서 나무를 갉아먹는 선충인데요. 재선충이 나무에 침입하면 수분과 양분이 이동하는 통로를 다 막아버려서 결국 나무를 말라 죽게 한다고 합니다. 재선충은 치명률이 100%인데요. 한 번 걸리면 모든 나무가 고사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선 지난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재선충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30년이 넘었군요.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을 정도로 정부에서는 재선충병 방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소나무는 애국가에 등장하는 유일한 나무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나무입니다. 이 소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재선충 방제 작업에 매년 1천억 원에 이르는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제주도에서만 수십억에서 수백억에 이르는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고 있지만 그 피해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자 일각에선 재선충 방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 방송에서 최근 식목일을 맞아서 재선충 방제 작업과 관련한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는데요. 모두가 한 번쯤 고민해볼 문제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등산을 하거나 오름을 오를 때면 이 방제 작업 표시가 된 나무들이 종종 눈에 띄거든요. 그런데 이 방제 작업이 굳이 필요 없다, 이런 의미인가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기획 방송에 따르면은 그 경남 거제도 일대에서 방제 작업이 이루어진 곳과 이루어지지 않은 곳을 비교 분석했는데요.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방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서 오히려 재선충 감염이 더디게 진행이 됐고 또 다른 나무들이 함께 공존하면서 생태계를 유지했다고 하는데요. 반면에 방제 작업을 했던 지역은 많은 나무가 베어져서 마치 민둥산처럼 변했다고 합니다. 방제약을 뿌리고 나무를 베어내는 작업이 오히려 주위를 고온 건조한 환경으로 만들었다는 건데요. 이로 인해서 오히려 재선충을 더 확산시키는 것을 도왔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재선충이 기생하는 솔수염 하늘소가 온도가 높고 건조한 환경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재선충을 없애기 위한 방제 처리가 오히려 재선충을 확산하는 의외의 결과로 이어졌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방제 작업을 할 때 상공에서 이게 약품을 무차별적으로 뿌리게 되는데요. 이게 재선충뿐만 아니라 다른 곤충과 조류에게까지 피해를 입히고 있고 또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킨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20년 전부터 이 같은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를 해왔는데요. 또 앞서 재선충이 온도가 높은 환경에서 잘 번식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일각에선 기후변화로 기온이 올라가면서 그 제주도나 남해가 소나무가 자라기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 된 거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뜻해진 기후에서 살기 어려운 소나무를 억지로 살충제를 써가면서까지 보호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주 지역에서는 이 방제 작업으로 인해서 곶자월이 훼손되고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난 26일 환경단체인 곶자왈 사람들이 성명을 냈는데요. 서귀포시 대정읍 제주영어교육도시 내에 곶자왈이 방제 작업으로 인해서 훼손됐다며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재선충에 감염된 나무 60여 그루를 베어서 옮기기 위해서 그 작업로가 만들어졌는데요. 그 길을 만들고 트럭과 포크레인이 지나다니다 보니까 곶자왈의 나무들과 식생이 망가졌다고 합니다. 또 지난달에는 제주시 조천읍 서늘리와 덕천리 일대에도 방제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곶자왈을 훼손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멸종위기종 생물인 제주 고사리삼, 서식지도 수십 곳 포함됐습니다. 네, 소나무를 지키려는 노력이 다른 식생을 훼손하게 된 점인데요. 이 방제 작업이 우리 산림을 지키기 위한 최상의 선택이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쿠팡이츠 제주 상륙이네요. 네, 쿠팡이츠는 원래 택배 서비스 업체로 잘 알려진 쿠팡의 음식 배달 서비스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지난 14일 쿠팡이 100% 지분을 소유한 신규 자회사인 쿠팡이츠 서비스가 출범했는데요. 쿠팡이츠가 지난 20일엔 제주시, 또 지난 27일엔 서귀포시에도 상륙을 했습니다.
쿠팡이츠는 지난 2019년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미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가 음식 배달 서비스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후발주자 업자가 진입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쿠팡이츠는 차별화 전략으로 배달기사 1명당 주문 한 건만 배달하는 치타 배달을 도입했습니다. 네, 이런 배달 형태를 단건 배달이라고도 부르죠. 그런데 여러 주문 음식을 한꺼번에 배달하는 묶음 배달 방식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네, 배달기사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배달기사가 주문을 건별로 각각 처리해야 하는 단건 배달은 기사의 입장에선 이동 거리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선 내가 주문한 음식이 다른 집을 들르지 않고 곧바로 오기 때문에 더 빠르고 음식 도착 시간이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타 배달 이용료가 다른 업체의 배달료에 비해서 몇천 원 더 비싸지만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에서도 번쩍 배달이라는 이름으로 단건 배달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실제로 서울 강남 3구에서는 이 쿠팡이츠가 점유율 1위라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단건 배달 전략이 업계에서는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있다고요. 네, 그 일부 소비자와 업계에서는 이 전략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배달 기사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임식 배달 앱을 이용하는 배달 기사는 시급이 아니라 주문 건수에 따라서 수당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단건 배달 방식은 묶음 배달과 비교해서 기사 1명이 처리할 수 있는 주문 건수가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빨리 배달을 해서 좀 더 많은 주문 건수를 받으려는 경향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건 배달 기사의 안전으로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배달 시 발생하는 사고 위험은 배달 노동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배달을 수행하는 기사들의 근무 환경에 대한 고려는 없어 보여서 아쉽습니다. 이분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제도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건가요? 네, 쿠팡이츠는 최근 배달 기사를 대상으로 산재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긴 했는데요. 그런데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노동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일단 배달 중에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나면 상대방에 대한 피해 보상 비용은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또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위로금을 받지 못하고 자신이 또 다치는 경우에도 치료비 일부는 자신이 부담을 또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 근무 환경에서 적용되는 산재보험과 같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교통사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고가 나면은 일방의 과실로 판명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죠. 네. 그 여러모로 단건 배달 방식은 배달 노동자에게 좀 불리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배달 서비스 시장의 경쟁 속에 배달을 하는 분들의 사고 위험은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들의 근무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대책이 하루빨리 나오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기간제 근로자 쪼개기 계약인데요. 앞서 소개한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키워드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번 키워드도 노동과 관련한 문제인데요. 최근 고은실 정의당 제주도 의원이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편법 방지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네. 이 조례는 고 의원이 43개 읍면동의 기간제 근로자 계약을 들여다보니까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꼼수를 부린 사례가 발견됐다고 얘기하는데요. 만약 1년을 근무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지침상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일수를 365일이 아닌 하루나 이틀이 모자라게 364일이나 363일 이렇게 계약을 하거나 또 동일한 사람을 6개월씩 쪼개서 계약을 한 사례가 드러난 겁니다. 이에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지난 27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와 도의회를 상대로 쪼개기 계약 방지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주도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요? 네, 제주도와 행정시 등은 단기 업무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제도는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소득을 보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혜택을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져야 하기 때문에 제주도는 단기 계약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동일한 사람을 여러 번 쪼개기 한 내역이 드러나면서 제주도의 설명을 그대로 믿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주도는 의혹을 해소하고 또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 10일까지 조사가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그 결과에 따라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참고로 2020년 말 기준 도내 기간제 근로자는 모두 7,609명입니다.
네, 도민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도정에서 편법적인 방법을 써왔다는 게 참 안타까운데요. 앞으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